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4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업하면 올수도법 구멍에 서울버스기사 월급 500만원 넘었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손덕호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급 17년 만에 최대폭 인상, 준공연제 도입 2004년 평균 월급은 257만원, 20년 만에 523만원으로 100% 인상, 2008년 300만원, 2017년에 400만원, 2024년에 500만원 돌파. 요게 긍정적인 보도인지 부정적인 보도로 의도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만에 100% 더블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인플레 등으로 봐서는 이 정도 올라도 지금 월봉 500만 원이면은 중소기업 정도 월급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그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선, 4,500만 원 선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 5천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버스 기사분들의 근로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걸 뭐 생각을 해 본다 하면은 뭐 근로 형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어, 좀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 정도는 올라 쓰는 거 다행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매년 조금씩 올려 주었어야지. 매년 조금씩 올려 주었어야지. 이건 맞는 얘기예요. 중소기업 급여 수준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버스 그 파업 때 누가 그 마침 그 시내 나갔었는데 버스 타고 어디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야 오늘 파업이래 전철 타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달 28일이었네요. 28일 날 요게 이제 손님이 없을 때 그런 정거장만 찍은 것 같긴 한데 저 앞에 그 버스가 하나 오긴 오잖아요. 그러니까 100% 파업은 아니고 그랬던 거로 그 생각은 합니다. 그 첫 화면에도 그 캐나다의 그 긴 아주 그냥 그 이 허벌판 고속도로와 철도에 그 이 트레일러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달리는 장면을 했는데 그런 큰 나라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 에, 그 옆에는 철도 운송하는 그 컨테이너를 두 개씩 올려가지고 한 열차 칸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좀 뭐 시내에서 우리나라 그 한 500만 원 된다. 그렇게 뭐 어, 낮은 월급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월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은 스스로 자신을 생물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비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모기업, 사실 뭐 모기업이라고 표현했지만은 하림입니다. 하림을 이미 그 분석해서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생물자산이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꼭 우리 인간들이 그 원가세계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초 태어날 때 가치가 어떤 있었다면은 사육으로 인한 증가 5,327억 원을 1년에 써가지고 또 그 구매를 별도로 또 한 게 있어요. 뭐 작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수확물의 순공정가치 변동 요게 이제 그 자라면서 가치가 더 올라갔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어느 정도 컸으면은
도살이라고 안 그러고 도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확 후 재고자산으로 대체가 돼요. 7,372억 원이 대체가 됐어요. 돈 들어간 것은 532억 원인데 나머지는 이제 평가 이 가치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원재료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소비용 생물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생산용 생물자산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종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비용이 아니고 계속 그 이 새끼를 낳고 또 암탉이 있어야 되고 수탉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생산용 생물자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닭은 대량 생산해서 싸야 뭐 사 먹어야 된다고 믿을 것인데 자신들은 소수로 비싼 사육을 받았으니 가치가 높다고 믿는 게 의사 아니냐? 어디 의사뿐이겠는가? 사자가 들어간 직종이 다 그럴 것이다.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요.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자녀들을 동물처럼 원가 세계의 사고방식으로 키워왔으니 사육비가 들어간 이상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 종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종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 아줌마리라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인격 모독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공산주의의 노동가치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자본주의에 산다고 하면서 원가 세계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도 저는 원가 회계의 망령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혹시 그 사이코패스 아니야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게 전공의 대 교수. 왜 이런 비유를 하게 됐냐면 전공의 그 조합장이 요 밑에 있는 대로 그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교수들은 착취사슬이 중간 관리자, 병원은 피해자 행세 코스프레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제 비판적인 이 제목으로 노자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공의들은 소비용 생물 자산이고 교수들은 생산용 생물 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명이 오래 걸고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이 한 일간지에 쓴 사설을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관 이게 연대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빨간색이 자꾸 느껴져 가지고 빨갱이들 어 좀 이번에 그 의사들 파업에도 뭔가 그 이 오열의 침투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짙어져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교수들은 그 착취를 하는 대학병원의 그 중간 관리자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제 얘기라기보다도 그 뭐 나름대로 저보다 좀 연배이신 분이 한 얘기인데 의사들에게 창의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마음대로 했다가 수술 같은 거 마음대로 했다가는 안 되죠. 배운 대로 시술해야 돼요. 창의성이란 것은 그래서 그 의학자, 의사가 아니고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능인으로서 서울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기능일 뿐이에요. 의사들은. 다만 그 기능이 높은 기능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교수들도 처음에 전공의로 시작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급을 해서 관리자가 되었을 뿐인데 이게 착취 사실의 중간 관리자라고
지들끼리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내분을 일으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다 그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가지고 깝깝합니다. 그 총선을 하는 마당에 또 의대 정원에 그 정책을 들고 나온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그 이 정책 브레인들의 머리도 참 IQ가 낮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점수를 못 땄을 거 아니에요, 총선에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윤석열, 한동훈이 뭘 잘못했는지 제목으로 봐서는 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뭘 크게 잘못했다라는 것도 당신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 이렇게 얘기라는 제목으로 뉴스 데일리 베스트라고 공식 언론 매체가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넥타이 매고 방송 캐스터처럼 그렇게 해서 뉴스 방송처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뭘 그리 잘못한 것일까? 소통 불통은 역대 대통령 모두 듣는 레파토리다. 야당 쪽에서 할 때. 그런데 국민수정 하향 평준화가라는 말을 하면서 뭘 잘못했냐 그러면은 돈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국민들은 쇼를 하는 대통령을 좋아한다라고 또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서 우라통이 사실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다음 대선 때는 돈을 뿌리면 당선되는가?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국민에게 돈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국민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국민 수준을 하향 평준화했다는 얘기는 어떤 그 국익 방송파도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하고 있고 흑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이게 인신모독이고 인신공격적이다. 그런 거를 원인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라라고 그 지혜로운 양자 물리학 박사 골드랩 박사가 얘기한 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 인신 공격을 해가지고 뭔 해결책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국민이 그 돈 주면은 헬렐렐레 해가지고 다 그냥 찍는 생각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로 진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럴진 몰라도 그런 전제 조건에서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 묻겠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그 근본 원인이 국민이 개돼지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돈을 뿌려가지고 총선에 졌다면 대통령 선거 때도 돈을 뿌리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당선되겠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데 그거 말 그래도 국민 수준이 하향 평준화 개돼지라면은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고 한번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이 개돼지라고 하는 게 이 근본 원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하나 제시를 해봐라.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4월 10일 선거에 의해서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것도 한번 제가 갈등 대립을 해가지고 여성의 그 감성 또 이거 꼭 여성만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감성과 이성에 모두 호소를 해야 바람직하다.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이게 BC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저도 그 반성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반성이라기보다도 그 PPP의 참패 원인을 여성 유권자들이 김건희를 싫어한다고 가정했는데 요게 감성이죠. 그래도 여성을 인격을 모독했다고 제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윤, 한, 홍 모두 검찰 출신으로 이것도 인격 모독이다 이겁니다. 그 홍준표가 자기도 검찰 출신이면서 전 정권의 문재인 정권 때 그 시녀 노릇을 했던 애들이 지금에 와서 뭐 왜 헬렐레 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깜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인격 모독적인 원인을 얘기를 했어요. 참패 원인을. 그래서 홍준표도 너도 감이 안 되는 이 인격 모독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고, 국민 수준 하향 평준화라고 고급 언어를 썼지만은 뉴 데일리 베스트 그 방송인이 다른 속어로는 그거를 개돼지라고 그러고 흑화한다 그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뿌려서 그렇다 그러면 모든 국민을 거지 근성으로 인격 모독적인 것이 원인들이 되는데, 그런 원인을 내세우면은 안 된다고 한수 유태인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원인으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의사들도 결국은 돈의 문제 아닙니까? 증언이 일어나면 자기네들 가치가 떨어진다. 아까 그 생물자산 대량 생산해서 그 싸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소수를 키워서 그 이렇게 이 세상에 나갈 때 비싸게 팔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정리한 것을 제가 읽어보면은 대선 선거 브레인들이 감성과 이성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 공약을 개발하자. 국익도 결국 돈으로 연결되고, 국익 방송을 하는 사람의 얘기가 개돼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을 얘기하면 이젠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 세계 글로벌 금융 세력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거 아니냐. 기업은 뭐 더더욱 뻔한 거고, 그렇다면 돈을 원하는 국민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돈을 뿌리지 않아서란 표현을 한 그 자신이 바로 개돼지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돈을 정당하게 벌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국가니까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될 것이다. 거지 근성을 키우는 그런 법 말고 어, 그 이재명이가 그 뭐 25만 원 우선 뭐 어쩌고 저쩌고 경기도 성남시장 할 때 그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개처럼 그냥 핵핵핵 헬렐레 하고 침 흘리는 그런 국민들을 그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 국민들이 진짜 거지근성으로 그 습관화돼 버릴지도 모르죠. 여기에서 이제 예외는 그 은퇴 고령자들일 거다 이게. 왜냐? 합법적으로 돈을 벌라 그래도 일자리가 있냐 이거지. 저 같은 사람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뭐 그건 그렇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것도 기업도 합법적으로 해야죠.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따라서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번 총선의 결과를 정리를 좀 이것으로 좀 끝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뉴스에서 뭐 누가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으로 그냥 이 파트적인 그런 그 기사들이 그냥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에,
지적은 잘했어요. 돈을 안 풀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공짜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국민들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주인을 개돼지라고 부르면 되냐 이 사람들아. 아, 그거 헌법에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으면은 주인으로 모셔야지.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그거 속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권위주의 그 정체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제 때 사회주의를 모르면은 그 지식인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면서 자본주의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냐는 것을 해야지 사회주의 성격으로 거저 그냥 재정이 적자가 되더라도 돈을 퍼주면은 국민들 개돼지 된다. 아니, 개돼지가 아니고 거지 근성을 키운다. 좀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격차, 기후변화 자금론이 17일에서 18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연답니다. 이번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나 긴박화되는 중동의 과제를 둘러싸고 의견의 골이 메워지지 않아 공동 성명을 채택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의장국이 브라질이 된다고 그러네요. 이번 회합에서는 공동성명의 정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통신 경제부 뉴스예요. 브라질은 이번 기아나 빈곤에 초점을 맞춰 격차 시정을 향한 과세의 본연의 자세 등의 논의에 주력하고 싶은 생각. 일본에서는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스즈키 재무상은 12일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가해 국제협조의 강화에 노력해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G20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외환시장에서는 역사적인 엔저가 진행되고 있어 회의나 기자회견에서는 환율에 관한 교환도 주목받을 것 같다라고 지지통신 경제부에서 정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장국은 그 브라질이고 국제개발금융기관의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동 대책의 자금적 과제, 저소득국의 채무 문제, 격차 문제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데 뭐 좋은 안이 나오겠죠. 네. 나중에 또 어떤 그 G20 그 이 말하자면 재무장관 그 회의가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무인기와 미사일 200발을 발사. 우리 국내 언론 각 매체에서도 계속 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격한 것은 그렇게 뉴스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 편에 서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언론 보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냄새가 짙네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한국 언론에서 근데 밝혀지진 않았죠.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이 시리안가 거기에 있는 이 이란 대사관은 자기네들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근데 이란이 니들이 한 거야. 그래 놓고 200발의 미사일을 했는데 대부분 99%인가 98%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케이틀린 딕슨, 그 다음에 카이틀린 레일리 두 기자가 야후 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오늘 11시 23분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발사체 요곡 방공 시스템, 바이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약속. 이번 공격은 지난 4월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폭파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이란은 현재 이 문제가 결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추가 보복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이 됐다.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단체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금과 지원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또 부인하죠. 미국 관리들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이 동맹국인 미국을 더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 이 나라의 수반들의 견해도 쭉 했는데 콜롬비아 대통령 얘기만 하나 그냥 가져왔어요.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 선언하며 전개되는 사건들을 들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3차 대전의 시작입니까? 3차 대전은 대만에서 터지든 한반도에서 터져야 3차 대전일 것 같은데 중동에서 터지면은 3차 대전까지 갈까요? 아닐 겁니다. 이제 동아시아가 세계의 변수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이 터진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세계 대전으로 발랄될 것입니다. 르포 랜드프레시 수율 CMP 패드에 달렸다. 축구장 2개 면적 한국 3M 기술연구소 가보니 화성에서 전병수 기자가 조선 BG에서 오늘 일요일 날 아침 09시에 보도를 했네요. CMP 패드 반도체 웨이퍼 표면 물리화학 반응으로 연마하는 그런 건데 웨이퍼 표면 높낮이 차이로 발생하는 불량 최소화, 미세 복제 기술 적용된 CMP 패드로 시장 공략, 경쟁사 대비 성능 30% 높아 수명 약 2배가 길다. 3M께 그렇단 얘기예요. 30여 개의 종류의 CMP 패드 테스트 제품이 있다는 얘기고 3M은 소비자들에게 접착제,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 있지만 지난해 3M 전체 매출액 327억 달러 중 반도체 부문 매출은 29억 달러에 달한다.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현재 3M 반도체 부분의 대표 제품은 CMP 패드다. 미세 복제 기술 등으로 3년 내 매출 300% 성장이 목표다.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프레시가 200단대에 이르면서 제조 난도가 높아지자 생산 수율, 정상품 비율의 안정화를 위해 화학기계 연마, CMP, 그러니까 케미칼 모신이나 뭐 메카니컬이라고 얘기할까요? 머신이겠죠, 기계. 연마. P는 아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의 뭐 약자겠죠. 공정의 핵심 소재인 CMP 패드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 기술연구소 쪽에 이 뭐 방문해가지고 에워샤워실을 거쳐가지고 들어간 장면인데 개인적으로 한국 3M 분들하고 이 같이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3M 서울 본사가 여의도에 있는데 거기 회의실을 좀 부사장급이 제공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스터디하는 그런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어, 학습 장소를 못 얻어가지고 좀 뭐 모임 공간 이런 데서도 좀 모이고 그랬었는데 자관 나이를 먹어도 학습이나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죠. 기업 경영에 대한 것들인데 에, 그렇습니다. 그 3M이 이제 비상장 기업입니다만 한국 3M이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분석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분석을 하기 위한 충분한 주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3M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좀 규모가 커졌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기술연구소 여기 지금 가본 기술연구소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기술연구소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 전시실에서 무슨 제품들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해서 한번 그, 이, 그 방문해가지고 3M 기술연구소 전시실을 구경해 본 적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신회계제도 안착 대응체계 점검 뭐 이래서 잘 그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박준환 기자 블로터에서 오늘 그 보도를 했네요. 이게 IFRS 17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1117호입니다. 보험업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다. 은행도 우정사업분도 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제 홍보하고 잘 회계 처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뭐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루프 타임즈 시청자 중 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스루프 관점으로 제가 삼성생명 분석을 의뢰한 적이 있어 분석을 해봤었는데 분석할 때 IFRS 17 회계 기준을 몰랐어요. 그래도 그 내용을 보니까 일부 좀 발빠르게 삼성생명이 적용을 시켰는데 그때 느낀 게 보험과 금융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조업에서의 부채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보험업에서는 수익의 원천입니다. 계약 부채가 많을수록 지속적인 보험료가 납입되기 때문이죠. 그, 그, 그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데서는 이거를 자산으로 잡습니다. 계약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계약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 반대죠. 그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계약 부채가 사실은 수익의 원천으로 반대로 생각해야 이게 분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다. 은행 회계도 마찬가지죠. 그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일반 제조업하고는. 따라서 제조업에 적용하는 IFRS 1115와 같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전문적으로 학습할 역량은 제게 없어요. 또 뭐 흥미도 못 느끼겠고 어, 그러나 이제 뭐 보면은 그래도 뭐 대충은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제조업을 주축으로 해서 그 분석을 하는데 재고 자산이 이제 한 놈만 패는 놈이니까 저는 에, 제조업 기반 없이 다른 산업도 존재할 수 없다. 음, 보험이라는 것도 어, 개인 보험도 있지만은 기업 보험이 또 돈이 쏠쏠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제안의 찬반 논쟁이라는 기사가 오늘 터졌네요. 박대로 기자가 뉴시스에서 했는데 푸바오 데려오라는 사람들 추방하라. 극단적 반응. 푸바오가 주목적 아닌 것 같다. 사상 검증 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스루프 타임즈에 이 그 푸바오의 얼굴이 자꾸 그 시진핑 얼굴하고 자꾸 겹쳐 보인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CITES라는 게 있는데 CITES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사전에 더 언론기관도 알렸어야지. 왜냐하면은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짝짓기를 하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3일 중국으로 보냈죠. 사육사는 애정이 있었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푸바오를 데려오는 자들은 아마도 친중 매국노들일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인신모독, 인격모독으로 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 국민 세금으로 데려오라고? 음, 미친 짓 아니야? 지금 쓸 데가 어디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시 모쇼라는 얘기로 들려요. 음, 그렇게 됩니다. 일본 제조 고소하다 디지털 스타트업 유치에 10조 엔. 조선일보 일본판인데요. 지자체까지 유치 작전을 하고 있다. 자관 테크놀로지 기업 중에서 스타트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2027년까지 10조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외국인 창업에 관한 규제도 완화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통상 사무소와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필요했는데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은 조건 클리어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했다. 사무실 자본금 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계획이 인정되면 2년간 머무를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거에 관련해서 꼭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제 그 혈족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말하자면은 그 서비스업을 하는데 허가가 날 것 같다. 아,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런 것도 뭐 다 전산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좀 뭐 그런 일도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 자본금 이런 거 없이도 그 이 사업 계획 이런 거 다 심사해 가지고 사업 허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본에 투자하는 빅테크, MSA 데이터 센터 뭐 4조엔까지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도쿄도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해외 기업 유치 촉진 사업에는 지금까지 한국 스타트업 7개사가 선정됐다. 우리나라 기업도 선정이 됐네요. 7개사를 포함한 대상 기업 18개사는 도쿄도가 법인 설립 비용 등 최대 1억 엔을 지원한다. 그 뭐 상징적으로 그 사무라이 칼을 들고 있는 이런 디지털의 상징적인 걸 한 모양인데 이런 귀 모양을 일본 국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이 벚꽃 일본 상징적인 거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용량은 낮 축전지의 2배, 아연 2차전지 KDDI 기지국, 백업 전원 실증. 어, 이게 일본 공업신문으로, 일간 공업신문으로 돼 있어요. 뉴스 됐지? 됐, 모르겠습니다. 이거 KDDI는 11일 일본 가이시에서 개발 중인 아연 2차 전지를 휴대통신 기지국의 백업 전원 설비에 이용하는 실증 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나는 그 2차 전지에 그 납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연도 그게 가능한 모양이네요. 그걸 또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납은 비중이 높아요. 11.34로 난 아예 그냥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그 비중이 6. 얼마였나? 6.18이었나? 6.9였나?
어쨌든 거의 그 반 정도 그 비중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연 2차 전지의 중량은 많은 기지국에서 이용하는 납축전지의 반이기 때문에 여기 반이죠. 설치 장소를 늘릴 수 있다. 같은 크기의 2배의 용량이 있는 곳으로부터 기지국이 가동 시간을 장시간화해 최장 72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실증에서는 실환경에서 1년간 운영해 사계절의 온도, 습도, 환경의 변화를 통한 동작 확인이나 정전 실험 등을 실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백업 전원 설비는 제시 등의 장시간 정전 대책으로서 효과적인 한편 건물의 내하중 제한으로 설치 증설할 수 없는 것이 과제였다 있는데 이제 일본이 그런 그 지진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거 아이언 2차 전지를 개발했네요. 어, 아이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 좋은 얘기죠. 한국이 세계 굴지 아이언 재련소를 또 운영하니까 일본도 재련소는 많이 있어요. 아이언 2차 전지는 유해한 납을 포함하지 않고 유해하지 않죠. 발열의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부터 설치 공사를 간이화할 수 있어 제5세대 통신 5G 에리어 확대의 기여도 기대할 수 있다. 요게 그 설치된 수용함의 그 사진을 찍힌 거네요. 네. 그 환경도 보호하면서 일본이 이 아이언 2차 전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낍니다. 이런 기술 좀 배워야 될 텐데. 일미 급여 격차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버렸다. 특히 전문 분야에서는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 시대 명예고수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평균치 일본보다 2배 정도 부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급여 미국은 일본의 4배. 구글 최고 엔지니어 연봉은 4억엔. 그 다음에 금융정보가 초임연봉 미국은 일본의 9배. 미일 간 격차는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이 잘 나갈 때 미국보다 그 연봉이 높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올해 춘투에서 5% 넘는 인상이 있었느나 이거 가지고 일본 부활이라고 난리지만 하지만 진짜 임금 인상을 보여주는 베스트 업률은 3%대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위에서 본 미일 격차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주가가 사가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40년 전 수준에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 간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소하기 매우 당신들이 어려울 건데 이제 중국을 제치고 미국한테 딸랑딸랑 하면서 형님, 우리가 이제 40년, 30년 동안 이제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 중국은 이제 내치시고 일본하고 거래를 하고 또 무역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일본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한테 그렇게 충성한 애들 없잖아요. 우리뿐이 없잖아요. 한국 애들 믿으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친중했다가 언제 반일했다가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걔네들 불안해요. 우리가 그 믿을 만한 그 꼬붕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까 그 디지털 스타트업 등등 뭐 많이 나왔죠. 그 방위 사령 아니 저 한미 연합사령부처럼 미일 연합사령부도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국가하고 그렇게 돼서 일본이 커간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한국 정치인들이 대호 각성해 가지고 이 좀 글로벌한 시각으로 좀 대처하지 않는 한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돈의 거주 32세 연봉 300만 엔. 그러면은 뭐 10배로 따져도 3천만 원.
요즘 앵화가 떨어져 가지고 한 2,800만 원 정도 연봉 가지고 서울에서 살 수 있습니까? 도쿄는 물가가 싸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버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일본 물가가 싸다고 해요. 그런데 생활은 빠듯합니다. 월세 8만 엔이면 너무 비싸요. 다른 현동으로 이사해야 할까요? 요게 이제 파이낸셜 필드라고 이게 이제 가다카나로 파이난자루 그 필루도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일본 그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어에 버벅되게 만들었는지 600년 우리나라보다 먼저 글자를 만들어서 뭐 문화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 한자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세종대왕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세종대왕릉을 갔다 왔어요. 도쿄도 근로자 가구의 평균 연봉은 약 820만 엔인데 32세인데 이제 300만 엔이다. 도쿄도의 연수입 300만 엔 이하 생활비는 평균 20만 4,797엔이다. 연봉 300만 엔의 사람이 도쿄에서 살기 위한 대책. 주거지 저렴하게 억제해야 된다. 결론은 교외 지역은 임대료가 싸다. 음, 시내는 8만 엔이면은 한 4만 엔짜리로 옮겨라.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그 대신 열심히 살아야지. 출퇴근 시간 걸려도. 그리고 또 이직도 검토를 해봐라. 서울로 비유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 뭐 그 젊은 세대들이 위성 도시로 많이 나가서 살고 있죠. 정리, 도쿄도에 사는 연수입 400만 원 이하 가구의 평균적인 소비 지출은 연간 약 240만 엔으로 연수입 300만 원의 실수령과 거의 같습니다. 일에서 얻은 실수령액이 모두 생활비가 되면 저금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고물가의 영향으로 식비나 광면비가 상승하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가 쌈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되면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가겠죠. 도쿄에 계속 살면 전직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집세를 시작으로 한 고정비를 삭감하는 등 실수령액을 늘리는 대처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합시다. 참 이런 기사까지 낼 정도로 그참 박봉에 그래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물가가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산다 하는 얘기를 또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상 4월 14일 일요일 슬퍼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